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추웠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강추위가 끝나나 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 개나리가 슬슬 꽃망울을 피울락 말락 하더라고요.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한파라도 시간이 흐르면 위풍당당한 기세가 꺾여버리는 것을 매년 봄마다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물도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친구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매일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저의 사연을 처음으로 보내보아요. 비록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23년 전 5월 31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5월 31일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이라면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겠지만 저의 생일은 그렇지 않아요. 23년 전 저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과 우리 세 식구는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했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옆 테이블에 계시던 다른 손님들도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고 저는 아주 많이 행복해하며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저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생일날 기분 좋게 외식을 하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당시 저는 고작 8살이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그날 고깃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온 기억은 있는데 사고 당시의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고 이후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변호사인 이모부와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인 이모는 결혼한 지 꽤 되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를 보아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두 분 다 아이를 정말 좋아했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던 두 분은 저를 딸로 생각하기로 다짐하시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도 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수도권의 꽤 유명한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와 지방의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 두 곳에 합격하였습니다. 수도권 영문학과는 꽤 좋은 학교이지만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지방의 대학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수도권 영문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비싼 대학교 학비까지 이모부와 이모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기에는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대학은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대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갈 수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학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수도권 대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럼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이모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혹시 나중에 힘들면 이야기할 테니 그때 대출을 받던가 하고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대학생이면 예쁜 옷도 입고 다녀야 한다며 저에게 옷과 가방, 구두까지 다 사주셨어요. 결국 두 분의 강권으로 학비가 비싼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대학 시절에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일생에 한 번뿐인 20대 대학 시절을 마음 편히 즐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모부와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학교까지 편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그 후 어릴 때부터 막연히 꿈꿨던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이모부와 이모께 제 월급의 절반을 드렸어요. 두 분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받냐며 못 받는다고 하시며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기어이 이모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모가 저에게 왜 힘들게 일한 돈을 보내냐고 하시길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지게 될 뻔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냐고 하며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제 말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돈을 버니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무슨 생활비를 주냐며 또 거절하셨어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직장인들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며 매달 꼭 보낼 테니 반드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살며 스튜어디스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장거리 비행 근무가 잡히면 이모는 항상 제 짐을 직접 챙겨주시며 알뜰살뜰히 저를 친엄마처럼 돌봐주셨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약은 너무 써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먹은 한약 때문인지 아직도 체력 하나는 끝내준답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엄마 같은 이모와 함께 살며 아주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평생 20대일 것 같던 제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는 이제 30대니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일도 해야 하지만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와 이모는 더 늦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선자리를 알아본다고 성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선이나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저는 제가 알아서 찾아볼 테니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했지만 이모는 매일 저만 보면 남자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 사람 만나보라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이모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태국으로 비행을 갔다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태국 방콕의 호텔에 머무르며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가장 친한 스튜어디스 친구인 민정이와 함께 방콕의 야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야시장은 화려하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어요. 저와 민정이는 정신없이 야시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 한국 남자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한국인이라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민정이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민정이의 대학교 동창으로 이름은 이정수고 직업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관두고 이번에 태국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개원하는 치과 위치를 물으니 알려주었는데 그곳은 이모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수 씨는 이번에 치과를 개원하며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더라고요. 민정이는 태국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다며 이참에 둘이서 친해지라고 했고 저와 정수 씨는 민정이의 성화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종종 연락했어요. 제가 비행이 없는 날이면 치과 근처에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수 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으신 의사 선생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본 의사 선생님 대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항상 귀찮고 무시하는 투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도 직업이 치과 의사라길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참 겸손하고 언행이나 행실이 참 바르더라고요. 정수 씨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될 동안 만난 정수 씨는 한결같이 친절하고 자상했고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던 저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수 씨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종종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전 저의 집안 사정을 다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비행이 없던 날 동네 밥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 위해 호프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일부터 지금은 이모부, 이모와 함께 사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저의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를 생각할까 긴장도 되고 떨리더라고요. 정수 씨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고 하며 결혼하면 이모부, 이모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 씨도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 씨는 부모님이 다 계시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20년 정도 전 5월에 큰 사고가 있으셔서 5월만 되면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무슨 사고냐고 물어보니 정수 씨가 하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다만 사고 이후에 한동안 집에 안 계셨다고 해요. 정수 씨가 당시 엄마에게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도 정수 씨는 당시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겪었는지 그때 왜 없으셨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수 씨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아버지가 많이 야위어지시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친형, 즉 정수 씨의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셔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시지 못할 동안 정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분 밑에서 식당 일을 하셨다가 지금은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수 씨에게 어머니가 참 멋지신 분이라고 하자 정수 씨는 엄마가 대단하시기는 하지만 온갖 모진 일을 다 겪으셔서 좋게 말하면 강인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많이 드세고 억세지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놀랄 부분도 있겠지만 정수 씨가 잘 막을 테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만큼이나 힘든 가정에서 살아온 정수 씨를 보며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수 씨 역시 이런 가정 형편에서 자란 저라도 싫지는 않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각 가정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이모부와 이모한테 말씀드리자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냐며 당장 주말에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 씨, 이제는 예비 남편이 저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모는 옛날에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았다고 하시며 평소에는 잘해주지도 않는 닭백숙에 굴비에 전복까지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힘드시니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모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오고 온 남자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와서 이모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이런 밥상은 생전 처음 받아본다며 밥을 2공기나 싹싹 비웠고 복스럽게 밥을 먹는 예비 남편을 보는 이모부와 이모는 아주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날씨가 화창한 5월의 첫째 주 주말에 예비 시댁으로 첫인사를 갔어요. 사실 전에 예비 남편으로부터 어머니가 성격이 세시다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했는데 제 우려와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셔서인지 말도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전에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지금이 5월이라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는 듯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따로 방에서 식사하시고 예비 시어머니, 예비 남편,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제 앞에 수저통을 두시고는 저에게 수저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저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오늘 처음 온 손님이고 아직은 며느리도 아닌데 수저를 대뜸 놓으라고 시키시니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자 예비 남편은 잽싸게 수저통을 가져와 자신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식사를 했어요.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맛에 잘 맞았니? 하긴 뭐 내가 식당을 운영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안 그래? 네, 역시 식당을 운영하신다더니 정말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주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니 그냥 설거지 내가 이따가 직접 하마. 엄마는 무슨 요새 같은 시대에 시댁에서 며느리가 당연히 설거지하는 게 말이 돼? 그냥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이놈이 천지가 개벽할 소리하고 자빠졌네. 결혼한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언제 너한테 설거지 시킨 적 있어?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요새 그런 마음 먹으면 아무도 결혼 안 오려고 해. 알겠어? 지민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나 우리 집에서 네가 설거지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예비 남편은 진짜 설거지를 할 기세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리느라 바쁘셨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 가고 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한 차례 작은 소동이 지나가고 예비 남편은 잠깐 자기 방에서 뭐 찾을 것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예비 시어머니 둘이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스튜어디스랬지? 결혼해서도 스튜어디스 일하면 힘들겠다. 그냥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일을 관두는 건 어때?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는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솔직히 그다지 안전하진 않잖아. 사고로 더 나면 어떡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스튜어디스로 일했었고 제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일하고 싶어요. 임신 중에는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직하고 아기 출산 후 복직할 수도 있고 꼭 비행 아니더라도 지상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스튜어디스 일하겠다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왔다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먹네. 결혼한 유부녀가 비행한답시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외박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우리 정수 밥은 누가 차리라고? 게다가 스튜어디스 하면 짧은 치마 입고 다리 내놓고 몸매 훤히 드러나는 옷 입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천박한 짓이니?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절대 못 본다.
그러니 결혼하면, 아니, 아예 결혼하기 전에 스튜어디스 때려치워. 저는 그동안 제가 스튜어디스가 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안 좋게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나빴고 저는 표정이 굳어서 결혼해도 절대 일 관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럼 계속 맞벌이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너희 둘이 같이 돈을 버니까 나한테 용돈 100만 원씩 보내라. 너도 스튜어디스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것이니까 네가 받는 돈에서 100만 원만 나한테 보내. 죄송하지만 제가 일한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다달이 100만 원을 보내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모를까. 매달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들어와서 살아. 너는 비행 간다고 집 많이 비울 것 아니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이 혼자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할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주 애 같아서 미치겠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후 아들이 혼자 밥 먹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남편이 자신의 어릴 적 앨범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글쎄, 얘가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다닌다잖니. 우리 아들 결혼해서도 마누라 밥상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눈물이 다 나오네. 그런다고 일 잘 다니는 사람에게 왜 일을 관두라고 해요?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맞벌이 해야만 하는 시대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 잘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걱정은 무슨? 그래도 남자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 받아야지. 결혼한 남자가 직접 밥상 차려서 먹는 것이 말이 되니? 원래 마누라의 본분은 남편의 밥을 정성껏 차리며 내조해야 하는 거야. 지민이가 마누라의 본분을 지키려면 회사를 관둬야 하지 않겠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정수 씨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정수 씨의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죠. 또 일한다고 해도 제가 먼저 퇴근하거나 집에 있으면 당연히 밥상을 차릴 것이지만 제가 정수 씨의 밥을 차리라는 이유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도 못 관두고 합가도 못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결혼하지 마. 너희 둘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그리고 너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할 것이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 보면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어.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도무지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아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혼자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서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의 요구 단 하나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헤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나 사실 결혼이 당사자끼리만 좋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울먹이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니 이모와 이모부가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시길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이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힘들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저와 이모, 이모부까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기도 하고 원하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요.
어머니와 연까지 끊겠다는 예비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연 끊고 저와 함께 사는 예비 남편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일부러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지만 스케줄이 없어서 모처럼 이모부, 이모와 함께 푹 쉬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하도 통사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정수가 지민이 너만을 원하니 결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일도 계속 다니고 합가하자는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그저 둘이 잘 살라고 하셨고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풀린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이모와 이모부 역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비 시아버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건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모부는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날은 저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셨고 저는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모가 예비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많이 뵌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모를 보며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부는 아무래도 사돈이 될 운명이라서 서로 알아보는 것 같다며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우리의 신혼집과 예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예비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예비 남편의 직장과 공항 사이에 있었는데 집이 넓지는 않지만 어차피 둘이 사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네. 그럼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했으니 예단비를 좀 받았으면 해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아들 결혼시키며 며느리한테 예단비 2억에 골프 회원권에 명품 가방까지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염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바라지 않고 그저 예단비 2억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제 아들 자식이 치과 의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표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원래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심 써서 2억만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2억이요? 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쉽게 예단비로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2억은 너무 과해요. 아들한테 들었는데 친엄마가 아니라 이모님, 이모부님이시라면서요? 친딸이 아니라 그런가? 만약에 친딸이었으면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단비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뭐요? 우리 지민이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맹세코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집 알아보면서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그 오피스텔 시세도 알아봤었는데 8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단을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지민이는 일 관두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것도 싫다 그러더니 예단비 2억도 싫다는 것이에요? 이 집은 이모나 지민이나 고집불통인 집구석이네요. 이렇게 고집불통이니 팔자가 사납지 사나워.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뇨? 글자 그대로 팔자 사나운 집안이라고요. 이렇게 팔자가 사나우니 한날 한시에 제 어미랑 아비가 다 돼진 것이죠. 이런 팔자 사나운 집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겠네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도 팔자 사나운 년 만나서 죽어버리면 어쩐답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말에 이모부와 이모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이모가 화가 많이 나셔서 큰 소리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엄마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도 내가 왜 이딴 집구석에 비느냐고 하며 일어나라고 난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만 쉬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남편은 치과에서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모부와 이모는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이 되었어요. 이날은 앞서 말했듯이 제 생일이자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모부, 이모, 그리고 저는 5월 31일만 되면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납골당으로 갔는데 웬 중년의 남성이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중년의 남성분이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재빨리 쫓아갔어요. 황급히 도망치는 남성분을 붙잡고 얼굴을 보니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여기에는 왜 오셨냐고 하니 아는 사람의 기일이라 여기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여기 왜 왔느냐길래 우리 부모님의 기일이라 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고 났을 때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23년 전 5월 31일, 저는 어두운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고기를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장소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이었고 이미 다들 학교한 시각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생각에 신나서 집에 가는데 비틀거리며 한 자동차가 달려왔어요. 그 자동차는 바로 우리 쪽으로 돌진했고 부모님은 어린 저를 살리시려 저를 밀어내시고 두 분은 자동차에 치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길에 쓰러져 계셨고 고작 8살밖에 안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놀란 얼굴로 차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이모부와 이모도 그제야 기억나는지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봤다 했는데 이제야 얼굴이 기억나네. 너 때문에 우리 지민이는 어린 시절 화목했던 가정을 잃었어. 인제 와서 영정사진 앞에 서서 사과하면 뭐해?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죽은 우리 동생 부부가 살아서 돌아와? 나쁜 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에도 매년 이곳을 찾았어요. 저 그날 이후로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고 술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 안 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지금 감옥 다녀왔다고 죗값을 다 받았다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법은 용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용서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절대 오지 마.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전 예비 시아버지는 이모의 불호령에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고 당시의 현장이 계속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 또 그 꿈이었고 그렇게 잠을 계속 깨다가 거의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울기만 해서 눈이 팅팅 붓고
얼굴도 푸석하니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근처 카페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집으로 찾아온다길래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봤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로 들어가기 전 저는 이전에 어머니께서 막말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나 핸드폰에 녹음기를 켰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이미 전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다. 우리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너희 부모가 죽은 건 안타깝다만 그래서 내 남편도 감방 가서 죗값 받았잖아. 난 남편 없이 우리 정수 혼자 키웠는데 그 정도면 벌은 다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예단비는 안 받을 테니 우리 정수랑 결혼하렴. 정수, 너 없다고 죽으려고 하더라. 나도 솔직히 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줘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 전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했고 저는 녹음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저에게 부모 없이 자라 버릇이 하나도 없다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에서 나와 제가 들은 어머니의 파렴치한 언행들이 녹음된 파일을 전 예비 남편에게 보냈어요. 전 예비 남편은 한참 뒤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예비 남편이 의사로 있는 치과도 가봤지만 치과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예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치과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예비 시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전 예비 남편이 스스로 삶을 끊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이였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일 것 같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전 예비 시어머니의 절규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서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굶주린 맹수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인연이 감히 여길 찾아와? 지 부모도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든 팔자 사나운 년이 우리 정수도 죽여버렸어.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이 팔자 사나운 년아, 우리 아들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 당장 꺼져.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저에게 팔자 사나운 년이라며 짓거리는 전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늙은 아줌마의 면상을 보니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늙은 아줌마의 뺨따기를 있는 힘껏 갈겼어요. 딸버린 제가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의 뺨따기를 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 아들이 죽음을 선택한 건 다 당신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야. 자기가 아들을 죽여놓고 어디서 내 탓을 돌려? 이봐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딴 식으로 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 다들 힘들어하잖아. 아니야? 뭐? 아줌마? 인연이 정신 나갔나? 진짜 안 꺼져? 안 꺼지냐고? 원하면 꺼져줄게.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아줌마도 두 귀로 똑똑히 잘 들어. 저는 이전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저에게 짓거렸던 파렴치한 대화 녹음본을 틀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뱉은 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독한 년, 세상에 내가 했던 말을 녹음까지 하셨어? 아주 대단하시네. 그렇게 독한 년이 지 애미 애비도 다 잡아먹고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었지. 이 재수 온 붙은 년 같으니라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온몸에서 도끼를 뿜으며 온갖 말로 저에게 살벌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전 예비 시아버지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육개장 그릇을 던져버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민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의 그 뻔뻔하고 아나무인의 성격이 우리 정수 죽게 만든 거라고. 지민이가 아니라 네가 우리 정수를 잡아먹은 거라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태 파악 좀 하고 살아, 이 무식한 옆에 내야. 나 당신같이 뻔뻔하고 무식한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정수도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그냥 갈라서자. 전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엄마의 드센 성격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예비 남편이 꿈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고 전 예비 남편의 꿈을 꾼 날은 하늘로 간 그 사람 생각에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웃지 못했고 웃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모부와 이모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저를 걱정하셨고 이제는 부모님과 전 예비 남편을 놓아주라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 부모님과 저의 전 예비 남편이 함께 나왔어요. 부모님은 꿈에서 저를 꼭 안으며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어주셨고 전 예비 남편 역시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오래 앓은 병을 이겨낸 것처럼 아주 개운하고 상쾌했고 마음이 아주 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모에게 저의 꿈을 이야기하니 부모님이 이제는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 용서도 하고 마음의 짐도 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원망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살 것이냐고 하며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아팠으니 이제는 털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을 평생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모의 말을 들으니 저의 전 예비 시아버지가 조금은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 뜨거운 더위가 영원하지 않듯이 사람에 대한 감정 또한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예비 남편과 사귈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지만 결국 끝이 났고 전 예비 시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용서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열병을 앓는 것처럼 죽을 듯이 아팠어도 이모부와 이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면적으로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 훗날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칭찬받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좋지 않게 끝났지만 진심으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저의 전 예비 남편 정수 씨가 하늘에서는 부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 이번에 못 이룬 사랑을 이뤄보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의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사랑,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소꿉친구랑 소꿉장난하면서 여보 여보 하다가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사이로 유치원 시절부터 같이 손을 잡고 등교를 하면서 우정을 키웠습니다.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죠. 남편과 저는 진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 30대 후반에서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으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계기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에게는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그 여자친구는 여자 사람 친구인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만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남편의 여자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는 눈엣 가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성끼리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냐고 자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두 번 다시는 둘이서 만나는 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런 여자친구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에는 바가지 긁어대는 모습에 질려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헤어지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불러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먹는 듯 하더니 저한테 남녀 간의 친구 사이는 없다고 하던데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평소보다 좀 더 취해 있기도 했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초등학생들 장난처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 1년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을 친구로 살다가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된 것이 주위에서는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애를 시작했으나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가족들이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양가에서는 너네가 헤어지면 이웃으로 오래 지낸 어른들의 사이까지 서먹해지는 거 아니냐고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와 정말 잘 맞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약간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3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여서 그런가 어느 순간 그 과정에 동화되고 있더라고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 불편해하는 것 모두 다 아는 사이라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보다는 심도 있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사연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남편의 남동생,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순둥이 도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련님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리 도련님이 진짜로 착하디 착한 남자거든요. 여자라고는 만나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는 모태솔로에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여자에 대한 면역이 별로 없어서 어딜 가나 주위만 빙빙 맴도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요. 연애를 해봤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오래 알아온 결과 6개월 이상 만나본 여자가 없는 정도랍니다. 숙맥에다 낯가림도 심하니까 거의 첫 만남에 까이기 일쑤였고 여차여차 만난다고 해도 금방 여자들이 질려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뭐 하나 남자답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금방 헤어지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자들이 딱 재미없어 하는 그런 성격이니 할 말 다 했죠 뭐. 우리 도련님이 여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으니 학창 시절 내내 뭐만 했겠습니까? 학생의 본분인 공부만 죽으라고 했다 이겁니다 글쎄. 생긴 것도 딱 범생이처럼 생겨서는 공부만 죽으라고 해대니까 결과는 당연히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까지 졸업해서 부모님의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회계사 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해서는 정식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수없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붙을까 말까한 그런 시험을 단박에 붙었다 이거죠. 우리 도련님이 당연히 첫 시험에 떨어질 줄 알고 위로 파티까지 준비했다가 축하 파티로 뒤바뀐 건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나이가 한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 하면서 시댁에서 위로 파티를 거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도련님이 당당히 합격한 다음에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라고 거만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썩었지만요. 위로 파티라고 대문짝만하게 뽑은 플래카드를 고이 접고는 바로 축하 파티를 열었었죠. 거기다가 우수한 성적이 뒷받침한 덕분인지 꽤 큰 회사에 취직까지 덜컥 된 거죠. 은근슬쩍 도련님 연봉이 얼마야? 하니까 무려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봉인데도요. 여자친구 없는 도련님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겠습니까? 고스란히 통장에 꽉꽉 채워둔 거죠. 그걸로 주식도 좀 하고 코인 열풍일 때 돈도 많이 불렸고요. 떼부자나 다름없는 장고를 보면서 웃던 도련님이 저한테 아이만 낳으면 조카한테 물심양면으로 쏟아부어 주겠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도련님도 오래 본 사이라서 진짜 허물없이 친한 사이였거든요. 기저귀를 찰 때부터 같이 놀았던 사이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려 다니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도련님이 주말에 심심할까봐 남편이랑 저랑 캠핑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여행을 갈 때도 동행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매번 끼어들었던 건 아니지만 캠핑은 여러 명이 가야 훨씬 재밌는 거 아시죠? 저랑 남편이 캠핑의 진심인 캠핑족이거든요. 오죽하면 캠핑 마을에 분양을 받아서 컨테이너 집을 하나 올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장비를 엄청 화려하게 준비한 것만 아니었어도 컨테이너 집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장비를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도련님이 싫다고 안 간다고 몇 번이나 뻗팅겼었어요. 굳이 따뜻한 집 놔두고 푹신한 침대 내버려두고 바깥 차가운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자야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야외라서 벌레도 엄청 많고 거기다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 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가자고 끌고 갔었어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영화밖에 더 보냐고 할 거 있냐고 꼬셔서요. 튕길 걸 튕기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따라왔던 도련님이 캠핑의 맛을 한번 보고는 꽤 괜찮았었나 보더라고요. 몇 번이나 캠핑을 더 갈지 모르니까 장비를 사긴 돈 아깝고 남편한테 장비를 빌려서 가끔 혼자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빌려가면 빌려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눈여겨본 장비 하나씩 하나씩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도련님 덕분에 저희 장비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넷이서 놀러 오자고 할 정도로 캠핑에 푹 빠졌었답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셋은 즐거웠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였나 보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형네 부부에 끼어서 노는 꼴이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죽하면 저희 부부가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임신을 미룬 상태였는데
도련님이 함께 붙어 다녀서 애가 안 생기나 걱정까지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업도 빵빵한데 쟤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냐고 여자 소개를 좀 시켜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앤데 왜 여자 하나 없어서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도련님의 사무실에는 온통 남자밖에 없어서 여자를 만날 구멍이 없다고 저한테 괜찮은 애들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시대요. 근데 제 또래라고 해봐야 전부 도련님이랑 3, 4살 차이가 나고 아직 도련님은 20대 후반이니까 천천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죠. 도련님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꽤 받는 것 같아서 나름의 절충안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시길래 30 중반까지도 여자가 없으면 제가 선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선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뭘 해도 인생 즐기게 내버려 두자고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이 숙맥이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애였거든요. 선자리에 나가면 누구보다 인기 많을 타입이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에 모아둔 돈 빵빵하고 생긴 것도 뭐 공부 잘하게 생겨서 믿음 딱 가게 생겼고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돈 아니겠어요? 연봉 빵빵하면 누가 거절하겠냐 이 말이죠.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초봉 8천이면 곧 연봉 1억 넘는 거야 아주 우스운 일이나 다름없는 거죠. 시모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 도련님에게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백해 무익하다고 남편이랑 저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핀잔을 줬었어요. 도련님이 엄청 재밌는 게임이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막 꼬드기더라고요. 5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게임인데 같이 음성 메시지 같은 거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작전도 짜서 하는 거라고요. 한 번만 해보자고 조르길래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셋이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대회도 열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긴 하던데 캐릭터도 너무 많고요.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로 해야 하니까 어지럽고 적응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저랑 남편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도련님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겨야 재미가 있는데 내리지기만 하니까 저도 뭐 승부욕이 없는 건 아니라서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려운 걸 어쩌겠어요. 한 일주일 같이 PC방에서 한두 시간 게임해 보다가 점점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뺐죠. 도련님한테 우리 같이 게임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기다가 그 게임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도련님도 알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저희랑 게임하는 시간이 꽤나 곤욕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쿨하게 서로 하고 싶은 취미는 알아서 하자 하고 넘겼죠. 근데 그 이후로 도련님한테 캠핑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게임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거절하고요.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권유를 해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게임 하니까 저랑 남편은 도련님이 게임에 단단히 미친 거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혼자 하는 게임이 뭐가 재미가 있냐고, 그거 5명이 같이 해야 더 잘 되는 거라며 했더니 도련님이 멋쩍어 하면서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 했더니 대충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지 말을 정확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여자랑 게임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그제야 오픈 채팅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취미, 게임 자격증, 등산 이런 분야별로 채팅방이 있고 자기 프로필이나 익명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사람 구해서 하면 된다고요. 게임은 여러 명이서 해야 확실히 승률도 오르고 재미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요. 그랬더니 뭐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은 5명 꽉꽉 채워서 게임한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도련님에게 즐거우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부모님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나기만 했죠. 그렇게 시부모의 걱정이 늘어나던 시기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무겁고 식욕이 사라지고 미열이 있는 것 같더라니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양가에 바로 알렸고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련님 불합격 파티를 열겠다고 준비하셨던 시댁인데 임신 사실에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양가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서 복덩이가 태어난다고 난리 법석을 떠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방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복덩이, 복덩이 하도 다들 복덩이라고 부르셔서 태명도 결국 복덩이로 지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조카가 태어난다고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다 사다 주겠다. 가지고 싶은 거 뭐 있냐? 필요한 거 말해달라.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임신 초기에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고 제가 입덧이 있었던 터라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나중에요 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입덧도 가라앉고 육아 박람회 같은 데 가보니까 사야 할 물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연락을 해서 말을 했는데 이놈이 그 몇 개월 사이에 깜깜무소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언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도련님한테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면 약속 있어서요 하면서 저를 피하고요. 하루는 시댁에 놀러가서 아무렇지 않게 도련님 방문을 열었는데 주말이라 당연히 게임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방에 없는 거예요. 시모한테 도련님 어디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둘째가 연애라도 하나 봐. 맨날 밖에 나가고 집에 없어.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 짝이라도 찾은 건지 요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서 신나 죽겠다고 하시는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도련님이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서요. 남편한테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수상함이 느껴지긴 했다고 매주 주말마다 나가 논다는데 연애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붙어있는 애가 어디냐고 퇴근하고 치맥이나 한잔하자고 하면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말이든 언제든 게임만 하고 있던 애가 게임 접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의심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은 거죠. 저랑 남편은 또 도련님의 소극적인 성격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련님한테 연애하나? 누구냐? 좀 보자 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이 허구한 날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사진 좀 보여달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련님이 진짜 착한 게 보통 그 정도 되면 상관하지 말라던가 뭐 짜증을 낸다던가 하고도 남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단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소개해줘도 되긴 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다고 했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입에서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저랑 남편이랑은 역시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다. 마치 우리처럼 하면서 신나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씬하고 얼굴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난 거냐고 도련님 옆구리를 막 찔렀죠. 도련님 여자친구도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하니까 수줍게 웃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이름도 세아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이 게임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 단톡방에 둘이 같이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게임하면서 서로 번호 교환도 하고 연락도 하다가 밥이나 한번 먹자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잘 맞으니까 너무 좋겠다 했더니 데이트하다가 할 거 없고 심심하면 둘이 PC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인연이 이렇게 닿으려고 우리 도련님이 그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버텼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속 깊은 곳에 게임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얼굴도 예쁘니까 혹시 도련님 돈만 보고 들러붙은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일은 쉬고 있는데 원래는 스튜어디스였어요. 어쩐지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고 키도 크더라니 딱 스튜어디스 같은 모습이긴 했거든요. 왜 그만뒀냐고 아깝다고 물어보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가 눈을 내리깔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자기가 간호를 하고 있어서 일을 쉬고 있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아버지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뭐. 제가 괜히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건가 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속이 꽤 단단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도련님네 커플이랑 우리 부부랑 넷이 만나서 자주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원하던 캠핑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의외의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사실 그런 굳은 일을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쌈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고 할 때에도 빼는 것 없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벌레도 좀 있고 날도 더워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쁜 얼굴로 싫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열심히 나서더라고요. 꼭 해보고 싶었었다면서 마시멜로까지 준비해 와서는 꼬치에 끼워 굽는데 귀여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제가 막 장시간 비행을 하고 하려면 힘들겠다 하면서 국제선 노선에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국제선 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비행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늘어놨어요. 스튜어디스의 생활은 잘 몰랐기에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럼 세아 씨 영어를 무척 잘하겠네? 네,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에요. 나도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 캐나다 수도로. 밴쿠버 너무 좋죠. 저도 비행하느라 몇 번 가봤어요. 좋아하는 도시예요. 근데 캐나다 수도는 밴쿠버가 아니라 오타와잖아요. 순간 헷갈렸나 싶었는데 세아 씨가 민망하고 쪽팔릴 수 있으니까 더 말은 안 했죠. 캠핑 가서 저녁까지 다 먹고 치우고 불멍하면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자러 가자 하고 말을 했죠.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준비했다면서 아기 신발을 딱 주더라고요. 오밀조밀한 하얀색 새 신발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제가 감동을 크게 먹었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다고 잘 받을게 하는데 밴쿠버고 나발이고 완전히 까먹어 버렸죠 뭐. 남편이랑 둘이 텐트에 와서 이부자리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스튜어디스 출신이라 그런지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도 친절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어요. 여자친구분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도련님한테 좀 과분한 사람 같아 하니까 남편도 끄덕끄덕했어요.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는 동생인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면 도련님 여자친구를 정말 예쁘게 본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쑥맥이고 낯가림까지 심한데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걸 보니까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왜 우리 도련님한테 저럴까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들었죠.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한 저보다 더 살림꾼이더라고요. 다음날 점심까지 캠핑장에서 다 해먹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 빨리 착착 잘도 하더라고요. 손끝이 야무진가 봐. 살림도 잘하겠어 하면서 엄지를 척 올려주니까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살림 솜씨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간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는 부녀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 이후에 아버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술로 화병을 다스리셨다고. 그런데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결국 이렇게 탈이 났다고. 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지금도 술은 못 끊으셨대요. 요양병원에 모셔볼까 고민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이미 퇴직을 한 다음이라 모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세아 씨는 지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뜨끔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아끼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위험수당이 붙어서 받는 월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우리 넷은 자주자주 만났어요. 나중에는 시부모도 세아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지 않냐고 세아 씨한테 물어봤죠. 세아 씨가 도련님보다 2살 어렸었거든요. 나이가 딱 29살이었어요.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32살에 결혼했던 저도 빨리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냐 하니까 세아 씨가 자긴 너무 좋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이루는데 꿈이 있었다면서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둘 다 괜찮다고 하니까 시댁에 초대를 해서 제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음에도 일찍 가서 시모랑 같이 상을 차리기로 했죠. 근데 세아 씨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와서는 자기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시모랑 화들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세아 씨 줄 밥상 차리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먹기나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찌 밥만 쑥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형님 임신까지 하셨는데 힘드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우리 시모가 완전히 쑥 빠져들고 말았죠. 저한테 슬쩍 애가 손도 야무지고 칼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리도 진짜 잘한다고 눈이 뿅 가셨더라고요. 시모가 밥 먹는 내내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한다고? 올해 할 거니? 빨리 해라 하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도련님도 은근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남편은 뭐 제짝 만났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잘 먹고 후식까지 먹은 뒤에 세아 씨가 가보겠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당연히 밤길이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겠거니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보냈거든요. 도련님이 나가자마자 시부모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보이냐고 막 보채시길래 저랑 남편 둘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해봤는데 됨됨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이 순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했는데 영 찜찜한 게 있대요. 남편이랑 비행 이야기를 하다가 뉴욕행 비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면서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뉴욕이면 11시간 30분이면 가지 않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경유 노선을 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했다는데 사실 경유 노선을 탄 거면 오히려 15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저도 캐나다 수도를 밴쿠버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말을 살짝 얹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했겠냐고 헷갈렸겠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국제선 탓하는 스튜어디스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한마디 더 하니까 시모가 남편을 쑥 째려봤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말을 한마디씩 얹으니까 불편하셨겠죠 뭐. 아무래도 도련님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집에 와서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뭐 어떠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시댁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급 물살을 탄 것 마냥 상견례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거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라 하루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세아 씨네 아버지가 간이 나쁘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내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긴장했는데 얼굴 때깔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간이 나쁘면 보통 황달도 좀 있고 한데 거기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술도 막 드시더라고요. 우리 딸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하시면서 웃는데 금리가 앞니에 싹 둘러져 있더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우리 딸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멀끔한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데 약간 쎄했습니다. 여태까지 예비 동서 이야기만 들어보면 거의 소녀가장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하는 그 말투가 좀 저랑 남편이랑 찜찜하다 싶어서 눈빛 교환을 하는데 우리 도련님은 그냥 좋아 죽더라고요. 자기가 세아 고생 절대 안 시킬 거라고 믿고 맡겨만 달라고 하는데 예비사돈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네 연봉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우리 딸 덕에 호강하게 생겼네 하고요. 저랑 남편은 헉 했는데 도련님은 앞으로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씬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출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돕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출산하고 회복하는 동안 스드메며 웨딩 촬영이며 예단 예물 이야기까지 싹 끝냈더라고요. 웨딩 사진을 보는데 예비 동서가 입은 드레스가 진짜 화려한 거예요. 도련님한테 와 드레스 진짜 화려하다 했어요. 예비 동서가 예뻐서 그런가? 이런 화려한 게 잘 봤네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하는지. 저는 순간 띵 했죠.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해요? 보통 결혼식 할 때 스드메를 묶어서 하잖아요. 저는 3개 다 해서 300만 원대 주고 예약을 했는데 드레스 한 벌에 1,500만 원? 아예 드레스를 돈 주고 사도 그 값은 안 하겠다 싶었죠. 도련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15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아니요. 콕 집어서 이 드레스 입고 싶다고 카탈로그를 들고 왔더라고요. 1,500만 원이라면서요. 와, 스튜어디스가 돈을 꽤 버나 보다.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대? 제가 냈죠. 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런 건 다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죠. 도련님한테 세아 씨한테 뭐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가방에 예물에 도련님한테 뭐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딱히 욕심 없어서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신생아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결혼식 준비에 꼬치꼬치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제발 정신 차리고 똑부러지게 결혼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너 모아둔 돈 많지 않냐고
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고 추궁을 했죠. 생각해보면 신혼집만 해도 저희 집도 그랬지만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집 걱정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집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혼수였던 거죠. 예비동서가 돈이 없다면서 혼수를 대신해달라고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도련님이 모은 돈이 억 단위일 텐데 혼수할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도련님이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달라 해서 돈을 보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빌려가고 그랬대요. 스드메 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신혼집에도 돈을 좀 보탰고요. 식장도 호텔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래서 꽃장식만 몇 천만 원 드는 곳으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완전 경악을 했죠. 돈도 없다면서 뭘 그리 비싼 결혼식을 하냐고, 허영심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기죽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자기 동료 스튜어디스들은 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진짜 스튜어디스는 맞는 거냐고 물었고 도련님은 퇴직 전에 찍은 거라며 승무원복 입은 사진이랑 사원증 같은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 동생이 예비동서가 다닌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서 오랜만에 친구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동생에게 윤세아라는 스튜어디스 아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튜어디스였구나 하고 있었는데 글쎄 윤세아를 어떻게 아냐면서 동생이 저한테 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나이도 25살이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아는 윤세아랑 동생이 말하는 윤세아가 전혀 다른 인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퇴직했다고 했다. 퇴직자 중에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사칭하는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스튜어디스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뉴욕 비행 시간도 영어를 못하는 것도 캐나다 수도도 틀리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더니 스튜어디스가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대요.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결국은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기로 했어요.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덮어두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더라고요. 흥신소에 급한 거라고 웃돈을 주고 알아본 결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였습니다. 윤세아라는 여자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상고 출신의 술집에서 일을 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혼자 이 남자 저 남자랑 동거하면서 기생충처럼 살았던 여자더군요. 아빠라고 데리고 왔던 남자가 윤세아가 일하는 술집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도련님한테 돈을 빌려간 것도 그동안 진 빚도 갚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좋은 게 진짜 별거를 다 알아봐 주더군요. 도련님보다 2살 어리다고 했던 윤세아는 나이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보다 2살 연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 같이 동거하는 호스트바 선수도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 막장 중에 막장 인생을 사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혼식 3주일 전에서야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도련님과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믿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뒷덜미 잡고 쓰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고요. 시부모님은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 결혼식 3주 앞두고 청첩장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돌렸어요. 식장이랑 스드메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취소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쪽팔림을 주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척하기로 결심을 했죠. 신혼집에 가전이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전부 취소를 할 수 있었고 집은 전세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됐고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저한테 형님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웃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갸우뚱하는데 가증스러웠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년이 식장에 들어서는데 신랑 측 하객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는 놀래더라고요.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는 식장에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저 사기꾼 같은 년이랑 제 동생이랑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스튜어디스 출신은 개뿔. 술집에서 굴러먹던 년이 사람을 속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치니까 신부 측 하객이 전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끽해봐야 술집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랜 지인들이며 학교 동창들도 불렀던 건지 윤세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우리 도련님을 찾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저를 보며 형님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한복이 불편한 것도 잊은 채 버진로드에 올라가 그 여자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빠라고 속인 술집 사장을 보면서도 구둣발 앞에 침을 퇴 뱉었네요. 아무리 술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빠라고 속이고 입장을 할 수 있어? 하긴 그렇게 돈독하니까 술집에서 오래오래 일을 했겠지. 너 같이 살고 있는 제비도 한 명 있다며? 어쩜 이리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그러자 신부 측 하객 중 일부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욕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 내 돈 갚는다며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면 잘 사는 모양새 보여주고 도련님 등쳐먹고 살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먹을 꽉 쥐더군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너는 평생 술집에서 굴러다니면서 술집 남자들이나 만나고 살아. 그런 거한테 화내서 어디다 써? 그냥 고소하면 되니까 나가자. 결국 결혼식은 개차반으로 끝이 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는 끝까지 그년을 째려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니 혼인 빙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그동안 도련님이 빌려줬던 돈에 대한 자료가 다 소명되어서 고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회계사가 직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이 끝나면 민사까지 걸어서 확실하게 피를 말려둘 생각이랍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 회사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요. 조만간 스스로 마음이 풀리고 견고해지면 연락을 하겠지 싶어서 남편과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깨어나는 병아리처럼 우리 도련님도 쌓아둔 벽을 허물어뜨리고 스스로 나타날 날이 오겠지 싶어요. 옆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착한 도련님에게 다음에는 정말 좋은 여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련님이 괜찮아지면 제가 나서서 선자리를 주선해 주려고요. 우리 아이에게 멋진 삼촌이 될 우리 도련님의 미래를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더욱 똘똘 뭉쳐볼게요. 감사합니다.